황성용의 톡톡 파생 상품 이어가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교대역 지점에서 황성용 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앞서서도 ETF 상품도 이야기하고 요즘에 주식시장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연계된 다른 상품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DLS 기타 파생 결합증권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ELS는 그래도 많은 분이 보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여기 이제 E자가 D자로 바뀐 DLS 상품은 또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 그거 알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ELS와 DLS 한번 비교부터 해볼까요? 예, 우리가 ELS하고 DLS를 이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주식, 채권, 그다음에 환율이라든가 또 뭐 신용, 원자재, 상품 이런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연동이 돼가지고 네. 이 수익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화 증권을 우리가 이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데요. ELS는 이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equity linked securities 그래가지고 equity라는 게 이제 주식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든가 뭐 홍콩 HSCEI라든가 또 S&P 500이라든가 이런 주가 지수에 연계가 되고요. 네. 또는 개별 종목 이런 기초 자산에 연계를 해서 수익을 결정하는 그런 주가 연계 증권을 우리가 ELS라고 하고 오늘 말씀드릴 DLS는 그 주가나 주가지수 이외의 기초자산, 네.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가 원자재, 환율 이런 기초자산에 연계가 돼서 수익이 결정되는 그러한 파생결합증권을 이제 DLS라고 하죠. 네. ELS와 DLS의 차이점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DLS가 아무래도 조금 더 최근에 나온 이슈다 보니까 시장 규모나 또 어떤 유형들이 팔리는지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예. 그래서 올해 1사분기에 이제 DLS 발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은 올해 1사분기 DLS 발행액이 7조 3,815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86.8%가 증가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 DLS 발행액이 3조 1,096억 원에 달해서 월간으로 최대 발행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제 이자율 연계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가 많이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라든가 금, 은 이런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DLS가 또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행 형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ELS도 보통 하향 계단식 조기 상환형이 많이 발행이 됐는데 네. DLS도 마찬가지로 하향 계단식 조기 상환형 그리고 만기는 최장 3년, 그 다음에 이제 6개월마다 이 조기 상환 기회가 주어지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ETF 상품 살펴봤었거든요. 국내 순자산 규모가 164조 원이라 그랬는데 DLS 시장 규모는 아직은 1분기 7조 3,815억. 그러니까 1분기에 발행된 것만. 예, 1분기만 그렇고 네. 전분기 대비 86.8% 증가세가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이렇게 최근 들어서 DLS가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 저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네.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별로 만만치 않고요. 예. 그래서 이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을 해서 DLS 같은 경우는 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DLS의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일단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수익률이 괜찮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표현을 쓰였습니다. 최근에 근데 금 가격이나 유가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DLS 수익률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난 주말 그다음에 이번 주 초에 이제 금 가격이 폭락을 네. 했죠. 그래서 금뿐만 아니라 은 가격도 폭락을 했고요. WTI라든가 이제 브렌트 같은 그 유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이들 그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에 투자하신 분들은 네.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15%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예. 이번 달만 해도. 예.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DLS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하방 베리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ELS하고 마찬가지로 예. 이 하방 베리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 원금과 그 약속한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골드바라든가 뭐 금통장이라든가 이렇게 직접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 직접 투자한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손실로 연결이 되지만 네. DLS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 베리어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은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처럼 뭐 조금 떨어지면 금방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단의 어느 적정선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과 수익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금 가격이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제 예. 금 등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라 그러죠. 네. 과거 한 1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그 슈퍼 사이클이 이제 어떤 종료될 것이라는 시각이 예. 이제 존재를 하고요. 사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가격이 이렇게 빠진 걸 보면은 이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 중국입니다. 네. 근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빠진 게 있고요. 또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이제 키프로스라는 그 나라에서 이제 금을 팔 것이다. 이런 뉴스. 그렇게 되면은 이 재정위기를 겪는 그 유럽의 여타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금 매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값이 기술적 지표상으로 이 지지선 밑으로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이 상장지수 펀드인 금 ETF에서 이제 손절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미국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이 이제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더라라는 게 지금 공개가 됐고요. 또 글로벌 투자 은행들,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소시에티 제네럴 이런 은행들이 이 금값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거는 그런 이 전망들이 있지만 이 금값이라는 거는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이제 그 밑에는 예를 들면 뭐 $1,200라든가 그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값이라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오르는 거고요. 디플레이션 공포가 심할 때는 이제 금값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양적 완화로 통화를 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양적 완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히 해치 수단이 여전히 가능하고요. 이런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값 이야기할 때 금이라는 게 이제 매장량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을 다 모아놔도 10층짜리 아파트 한 동짜리 크기 정도에 불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금 매장량의 한 제한이 있고 또 채굴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새로운 금광 탐사 성공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 은, 유가 이런 것들을 이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뭐 반토막이 안 나면은 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반토막이면은 트라이온스당 금 690불 정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면은 2008년도 금융 위기 당시에 금값이 최저로 빠졌을 때가 $705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더라도 지금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상품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방 베리어 아래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된다. 이제 여기 대해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결론은 DLS 상품이 조금 좀 안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게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유의점 끝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방금 하방 베리어 말씀하셨는데 하방 베리어가 좀 낮은 걸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DLS라는 게 증권사가 발행하는 일정한 채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발행한 증권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하면은 그 원리금을 최악의 경우에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LS에 투자하실 때는 그 발행 증권사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DLS는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시고 같은 신용 등급이라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신용 등급이 높은 그러한 증권사에서 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월지급식 DLS 상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입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월지급식 같은 경우는 매월 하방 베리어 이상만 유지하고 있으면 매월 수익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일단 매월 수익을 챙겨놓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단 챙겨놓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좀 만회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올해부터 이제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연간 이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 월수익식이 아니고
그 상환시에 일시에 수익을 받게 되면 예. 이게 뭐 언제 수익을 받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3년 있다 한꺼번에 받게 되면 네. 3년치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월 수익 지급식 DLS가 네.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수익을 원할수록 고리스크를 함께 안고 가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투자처로 투자 유의점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DLS 상품 살펴봤습니다. KDB 대우증권 황성용 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